네, 그러면 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같이 인사하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새해 첫 시간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린트물하고 자료를 한번 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한 해 수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우리가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온 거잖아요. 합격을 위해서 모든 우리의 즐거움도 포기하고, 즐거움을 포기한 게 아니라 사실 즐거움을 이제 공부해서 이제 즐거움을 찾는 걸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사실은 1년이 저도 항상 공부하잖아요. 저도 항상 공부하고 뭐 선생님들 이상으로 저도 많은 시간을 책이랑 씨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마음이 그렇게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옛날에는 많이 저도 불안했었어요. 그러잖아요. 경쟁사에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사실은 적중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불안했겠죠. 불안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올해가 아마 16년 정도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불안을 경험했던 것은 한 정말 13년 정도도 계속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몇 년에서 돼서야 내가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내 스스로를 가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보다는 덜 불안하거든요. 정말 덜 불안해요. 그리고 공부를 그냥 기쁨으로 하고, 그리고 제 모든 시간을 이제 공부에 이제 바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습관화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 불안을 다스린다는 거는 다스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생각만 자꾸 바꾸면. 그거는 제가 강의라든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불안은 사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공부에 올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올해 합격하기를 원하잖아요. 올해 합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올해가 넘어가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합격하려면 선생님 모든 시간과 열정을 이 공부에 힘을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능해요.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해봐서 아는데 가능한데, 근데 그거는 선생님 마음에 항상 공부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다른 데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공부에서 이제 기쁨을 누리는 거. 근데 그게 또 가능하더라고요. 네. 저는 선생님들의 공부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첫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1년 강의 계획하고, 그리고 이제 1, 4월 이론 강의 계획하고, 그리고 제 학습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학습 방법. 선생님들은 이미 이제 보건교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이미 뭐 IQ의 문제가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정신 지체가 지적장애 아니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능력 가지고 있지만 학습 방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유튜브도 쳐다보면 뭐 학습 방법을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라는 거죠. 우리 임용 시험은요, 멘탈 싸움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멘탈로 시작해서 멘탈로 끝나는 거예요. 멘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멘탈에서 무너지면 공부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멘탈을 관리하는 거 중요한 거는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고, 공부는 엔돌핀이라는 지금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공부는 사실 엔돌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럴 때 이제 멘탈이 관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학습 방법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이고, 그리고 이제 공부 관련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제가 그래도 합격자들 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최소의
효율적인 학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효율적인 학습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거. 제가 보면은 사실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초시인데도 뭐 애를 2명 키우면서도 수석 학교 하는 거를 또 제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 물론 우리의 어떤 출발점은 사실 다를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라든지 그런 거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무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떤 학습 방법을 했기 때문에 저렇구나라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사실 중요한 건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습 방법이 잘못되면요,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고 너무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학습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멘탈, 학습 방법, 그 두 가지가 사실 합격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년 강의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년 강의 계획. 그래서 이제 1월에서 4월은 지금 기본 이론하고 이제 기출 분석. 사실 기본 이론을 다루다 보니까 기출 분석을 1, 4월 때 제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제 기출 문제집이 다음 주에 나올 거거든요. 다음 주에 나올 건데, 그래서 이번 주는 프린트로 그냥 잠깐 할 건데요. 선생님들은 복습을 하실 때 항상 기출 문제집이랑 같이 복습을 하셔야 돼요. 기출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뭐 작년 시험은 약간 기출이 아닌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지만 영역은 사실 기출 영역이었어요. 기출 영역에서 사이드가 나왔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작년 문제는 국시에서도, 국시나 공무원에서 다 언급했던 게 다 나왔어요. 대부분이.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작년 외에는 임용 문제에서 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국시 문제 거를 또 많이 다루었어요. 그래서 컷이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컷 제 카페에 올려 있거든요. 근데 컷이 지금 15점, 재작년보다 거의 15점, 10점 이상 떨어졌어요. 10점, 15점 이상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임용 기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컷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합평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은 객관식하고 틀리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주관식은요, 조금만 어려워져도 답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컷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주관식은요,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에너지를 많이 소모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전공은 칼체를 한 것 같더라고요. 칼체. 정확한 답을 쓰지 않으면 틀리게 했거든요. 그리고 교육학은 약간 물체인 경향이, 또 교육학 문제가 어려웠다고 했는데도 점수가 좋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이제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 쓰면 맞았다. 그러니까 물체는요, 약간 비슷하게라도 쓰면 맞게 해주는 게 물체잖아요. 그래서 교육학은 좀 그렇게 쓴 경향이 있고, 전공은 비슷하게 뭔가 써도 틀리게 한 거예요. 정확한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틀리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힘을 더 쏟아야 되지만 이게 전반기, 지금 1, 4월은 전반기잖아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교육학에 힘을 쏟아야 돼요. 교육학은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생소하다고 하거든요. 생소해요. 선생님들 학부 때 교육학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셨어요. 그거를 아주 심도 있게 배우지 않으셨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교육학은 1월, 4월, 이때 우리가 전반기라고 하면 이게 6월까지가 전반기고 7월 이후부터 우리가 후반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기 때는 특히 교육학에 힘을 쏟으셔야 돼요. 뭐 5대5라든지 뭐 전공, 교육학 5대5라든지 뭐 4대6이라든지, 우리는 6이고 교육학은 4라든지 해서 교육학을 전반기 때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마스터, 전반기 때. 후반기 때는요, 전공에 힘을 쏟아야 되거든요. 전공은 양이 많아요. 전공의 양이 아마 교육학의 2배, 점수는 이제 2대 8이잖아요. 교육학이 2고 전공이 8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후반기 때는 정말 2대 8 내지 1대 9 정도로 해주셔야 돼요. 후반기 때도 교육학은 놓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기 때 교육학을 마스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스터를 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내가 우리는 지금 서답형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스터라고 하는 거는요, 말로 나올 수 있는 거, 딱 질문하면 말로 나올 수 있는 거,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마스터의 수준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기 때는 교육학에 힘을 쏟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1, 4월 때는 이제 기출 분석, 저는 이제 기본 이론하고 기출 분석 리스트, 앞에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인출하는 연습을 일단 할 거예요. 그리고 구조화. 우리가 구조화가 되게 중요하다 하잖아요.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를 하려면 기출 분석 리스트를 보면서 구조화를 해 주셔야 돼요. 이론서는 우리가 이제 나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론서의 내용은 나무가 되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 리스트는 기출 분석 체계, 다음 주에 나올 기출 분석 체계, 기출 분석 리스트, 오늘 프린트로 나눠 드렸잖아요. 그게 기출 분석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숲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나무도 보고 숲을 보셔야 고득점을 할 수 있어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 머리에 구조화가 돼요. 특히 서답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4월은 그거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거를 이제 1, 4월에 하려고 하는 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5, 6월에서는 기출문제집, 기출 분석집 다음 주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걸 기출 적용 문풀을 하는 거죠. 적용 문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시험에 나올 중요한 애들을 이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분석집으로 다시 또 리뷰하고 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 최신 문제 특강을 제가 오를 걸 때부터 하죠. 최신 문제 특강 2하고 7, 9월에도 2하고 10, 11월에도 3. 최신 문제 특강. 그래서 이거는 수업이 끝나고 한 2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최신 문제 특강은 이제 국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험은 임용고시 기출에서 나오지만 국시에서도 나오고 다른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도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것까지 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물론 사실은 작년에 1차 컷이 많이 떨어졌죠. 컷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이걸 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올해는 제 생각에는 작년처럼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컷이 워낙 너무 낮았어요. 전담인가? 거기는 아예 저기 50점인 거 아시죠? 50점. 제일 높았던 지역이 일단 69점. 69점이 아마 경기 중등인가가 전공한 교육학 점수 합한계 69점이거든요. 전북인가? 전북은 50점이었어요. 50점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또 컷이 한 61, 62 정도가 됐죠. 그리고 제가 대체로 교육학 점수가 이번에 좀 좋더라고요. 좋은 분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교육학은 그래도 16, 17은 나온 것 같더라고요. 16.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빼볼까요? 제일 높았던 지역이 69라고 했어요. 69. 69 빼기 16. 교육학 16 정도로 보면 전공 점수가 몇이에요? 53이죠. 53. 그래서 80점 만점이 제일 높았던 지역도 80점 만점에 53점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합격자들의 점수 분포는요, 보통 컷 주변에 있어요. 컷 주변. 그래서 지금 69를 넘었다, 70 몇 점이다 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컷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공 53이라고 하면 사실 이번 전공이 지금 80점 만점에서 뭐 제가 안 다뤘다는 거는 사실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별로 많지 않았지만 점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다 보긴 했어도 주관식으로 쓰기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이드라고 생각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주관식은 사이드라고 했던 애들을 정확하게 그 키워드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건 많은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마 평가원에서 작년 전공 점수가 너무 낮아서
올해는 난이도를 좀 쉽게 내야 된다라고 아마 지시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꽈락 나오면 안 되거든요. 거의 지금 50점이, 전북이 아까 51 했죠? 50이면, 잠깐 보세요. 50이면요. 교육과 16이면 전공 점수가 얼마가 돼요? 44점. 전공 꽈락이 32점이거든요. 38점. 38점인가? 36점인가? 32점 아니에요? 네? 하여튼 32점을 넘어야 돼요. 33점부터. 32점부터가 꽈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4점은 거의 꽈락에 할 수도 있는 여가지고, 여튼 전공이 보통 평가원에서도요, 이 전공 점수가 각 그 수학이나 영어 다 있잖아요. 균일하게 유지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 건 아마 이게 너무 낮아졌거든요. 너무 낮아지면 평가원에서 난이도 조정을 해가지고 좀 쉽게 내야 된다라고 아마 그렇게 이제 시험 선생님 내신 교수님들한테 아마 요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시험은 작년처럼 아주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쉽게도 내지는 않죠. 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선생님들은 일단 임용 기출이 가장 우선순위가 크다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임용 기출은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크고 이제 국시하고 아까 또 공무원 시험에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쓸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신 문제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국시와 이제 공무원 시험에 있는 거를 보통 최신 문제 특강은 주로가 이제 객관식이거든요. 하여튼 그거를 좀 다룬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월부터 7, 9월은 연역별 모의고사랑 뭐 이때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10, 11월에는 하는 거이고, 그리고 암기 구술 스터디는 7월부터 운영을 해요. 그래서 암기 구술 스터디는 다 지우고 좀 이야기를. 암기 구술 스터디는 이제 7월부터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7월부터. 그래가지고 직강하고 인강,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을 해가지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묻고 대답하는 이론서 가지고 별 3개, 별 2개를 가지고 이론서 가지고 묻고 대답하는 거를 진행을 하고, 저는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4시간 정도 해요. 수요일에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4시간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암기 구술 스터디가 올해는 제가 이제 8번 이상 참석하신 분들의 이번에 1차 합격이 67%가 1차 합격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이 6대 1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실제 결시생 빼면 한 5.5대 1 정도가 될 것 같아요. 5.5대 1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5.5대 1이면 하여튼 20%, 1차 합격, 그럼 20%? 하여튼 그 정도가 1차 합격이 될 수 있는 건데, 여하튼 저는 이제 이번에는 67% 합격을 했어요. 이번에 아무래도 재작년보다는 참석 인원이 좀 더 많았잖아요. 많았기 때문에 사실 첫 해보다는 이게 합격률이 좀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67%가 1차를 합격했다고 하는 거는 그래도 좀 높은 수치이긴 하죠. 그래서 암기 구술 스터디는 꼭 시간이 되시면, 인강이나 직강 시간이 되시면 꼭 참석을 하세요. 그래도 암기 구술 스터디를 하셔야 정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참석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제 12월에는 제가 이제 심층 면접하고 면접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면접 시뮬레이션은 4일을 제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도 하고 대면 면접으로도 해요. 그래서 4인 1조로 제가 1시간 20분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제가 면접 시뮬레이션을, 그래 노하우가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줘서 개선할 수 있도록 잘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할 때는 면접 시뮬레이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즉답형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구상형밖에 못했어요. 대체로 즉답형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1시간 20분을 진행했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할 때는 1시간 50분을 하려고요. 5인 1조 해서. 이거는 이제 5인 1조. 올해는 제가 4인 1조로 했거든요. 5인 1조로 해가지고 1시간 50분을 좀 길게를 해가지고 선생님 즉답형까지 제가 다 봐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이 면접 시뮬레이션, 면접도 100점을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사실 면접도 많이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해서 선생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면접이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말했던 1차 점수는 큰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큰 차이가 많아야 이제 5점, 많아 5점, 많아야 뭐 10점 정도 차이가, 이번에는 10점까지 올라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점수가 낮은 지역, 뭐 60이나 60이 컷이 그랬던 지역은 그 아주 잘하신 분은 뭐 10점이 되는 분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한두 명이에요. 각 지역에. 대부분은 이 컷 주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점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면접은 10점 이상, 20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합격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이고, 그리고 제가 면접 시뮬레이션 하면서도 좀 느꼈는데, 우리 면접에서는요, 중요한 게, 제가 선생님 답하는 거를 보면서 느꼈는데, 면접에서는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고력이에요. 사고력과 이거를 언어력이죠. 언어 구사 능력. 이게 면접에서는, 그러니까 자신감은 기본이죠. 면접은 자신감은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말을 하잖아요. 면접 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그 사람 태도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묻어나요. 근데 자신감이 없으면 목소리에서 확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그 멘탈 관리, 임용의 공부 시작과 끝은 멘탈이거든요. 멘탈은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뭐예요? 나를 믿는 거거든요. 자신을 믿어야 돼. 뭐를 믿어요? 나의 합격할 수 있는 거, 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의 합격해서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이 자신감은 목소리에서 드러나져요. 뭔가 확신이 없고 그러면 목소리부터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면접관이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저렇게 자신감 없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요즘 학생들을 교권이 무너진 거 아시죠? 사실 교권이 거의 무너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다는 아니지만 좀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나, 막 너무 놀라운 일들이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건 교사의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의 애들을 다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의 자신감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 때는 그런 자신감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감은 지금부터 계속 기르셔야 돼요. 나의 자신감. 그리고 사고력. 면접은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면접 시뮬레이션 하면서 느꼈던 거는 선생님들이 약간 면접을 단순 암기로 생각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고력을 보는 거예요. 사고력은 뭐냐면 그 문제를 심도 깊게 이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 사고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사고력은 깊게 그거를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어 구사 능력. 그 말로 자꾸 표현을 하셔야 돼요. 말로. 이게 원인이 무엇이고 뭐 방안이 무엇이고 하는 거 우리는 말로 가르치잖아요. 학생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말의 언어 구상 능력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스터디. 공부를 너무 혼자만 머릿속으로 하다 보면 이게 말이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를 하면서 계속 말로 표현하는 훈련을, 전공도 그렇고 면접 문제는요, 이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고 교사로서의 자질을 보는 거, 인성을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로 하여튼 표현해야 돼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대처가 뭔지든지 깊게 생각하고 이거를 말로 표현하는 능력은 전공의 배경지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전공의 배경지식과 교육학의 배경지식과
어떤 이제 이슈되어지는 교육적인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면접 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표현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말은 할수록 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 임용시험은 서답형이잖아. 서답형은 자꾸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사고력은요, 문제에 자꾸 접해야 돼요. 문제도 접하고 그 내용에 대해 접하고 그럴 때 사고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가급적 스터디를 하면 좋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틀을 다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1, 4월 기본 강의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1월에서 4월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데는 뭐 3월에 끝난 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1, 4월, 저는 3월까지 줄이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 이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근데 이해를 하려면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모든 전 과목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저는 4개월을 하죠. 4개월을 하면서, 그리고 이론서만 보면 안 돼요. 이론서만 보면요.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론서만 보면 선생님들이 뭐를 외우고 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도가 잘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지고, 아까 말했던 이제, 지금 제 이론서는 약간 나무라고 했잖아요. 나무이기 때문에 숲을 보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론서 플러스 아까 제 다음 주에 나올 기출분석 책을 같이 보시란 얘기예요. 기출분석, 제 책은 아까 기출분석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기출분석 리스트로 그거로 이제 나무 보는 훈련, 그리고 그거 보면서 이제 인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보고 인출이 되죠. 그렇지만 저도 사실 그거 보고 인출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론서 보면서 인출을 하셔야 돼요. 이론서 보면서 인출하는 훈련을 기출분석 리스트로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기출분석 이 책에는 기출 임용 문제가 있잖아요. 임용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객관식, 주관식까지 다 있고, 그리고 제가 국시 문제도 넣었어요. 하여튼 객관식 문제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도 파악하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거를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자기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4월까지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이때는 이론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기출 문제를 일일이 뭐 읽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복습하실 때 이론서랑 이 기출분석 책으로 같이 선생님이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론서만 가지고 복습하시면 안 돼요. 방향성을 읽고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복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월에는 1권, 그래서 1월에는 1권 나가고 2월에 2권, 3월에는 3권, 4월에는 4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학과 학교보건 보건교육이 사실 우리 임용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고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어려운 파트. 왜냐면 이게 암기 과목이거든요. 암기 과목이고요. 이게 왜냐면 거의 법에 의한 게 많이 나와요. 법은 사실 암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과목이 암기 과목이라서 좀 어려워요. 암기 과목이라서도 어렵고, 또 이게 약간 문과 계열 쪽이에요. 문과. 선생님들은 대체로 이제 문과인 분도 오긴 했지만 대체로 이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과적인 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회라든지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뭐 그런 사회 현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많이 쏟아지는 과목이 지역사회 간호 학교보건 보건교육이에요. 이쪽 지역사회 간호 학교보건이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되어지고, 그리고 얘네들은 이 과목은 중요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도 시간 날 때도 계속 좀 봐주셔야 돼요. 보통 스터디에서도 이거를 또 계속 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또 봐줘야 하는 과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2월 거를 한번 볼게요. 2월은 정신하고 여성이죠. 정신간호학도요. 이것도 이제 문과 계열이죠. 정신의 이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문과 계열스러운 거고, 또 정신간호학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작년에도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정신이 어려워요. 지역 다음에 어려운 과목이 뭐냐 물어보면 대체로 정신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은 조금 깊어요. 깊어가지고 얘도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정신이 좀 심도가 깊은 과목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질환 파트이죠. 여성에서부터 지금 여성, 아동, 기초, 성인, 응급, 노인. 이제 이건 질환 파트가 되는 거죠. 질환 파트. 질환 파트는 그래서 이거는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우리가 질환은 많이 학부 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익숙한 과목이에요. 대체로. 또 질환 파트가 어려워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대체로 문과생들. 그래서 문과생들이 어떤 분들은 질환 파트가 조금 어렵다고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대체로는 질환 파트는 이제 그래도 지역이나 정신보다 조금 낫다라고는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성간호학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질환 파트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 그러면 보통 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조금 조금 세부적으로 시험에 나와요. 세부적으로 호르몬이라든지 뭐 분만 같은 경우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분만 과정 그런 건 우리랑 그렇게 관련이 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랑도 관련 없는 곳에도 시험에 나오는 거, 뭐 난임 뭐 치료라든지 작년에도 난임 치료가 나왔잖아요. 치료 뭐 검사 그런 게 나왔거든요. 하여튼 여성은 조금 세부적으로 봐야 하는 과목이에요. 여성은 중요하죠. 여성하고 아동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인구가 지금 감소잖아요. 인구 감소이기 때문에 여성하고 아동이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성과 아동을 좀 많이 비중이 있게 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동 간호학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뭐, 일단 신생아라든지 뭐, 이론이라든지, 여기도 에릭슨이나 피아제 그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신생아의 뭐 발달 과정 그런 게 있잖아요. 반사라든지. 여하튼, 그리고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 간호학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 시험에도 어려운 과목은 그렇게 아니고 시험에도 좀 많이 나오고 하는 과목이 되죠. 또 기초도 기본적인 기초 뭐 사년기라든지 또 이제 전해질이라든지 그런 것들, 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오죠. 계속. 그런 파트가 되고요. 그리고 성인은 작년에 조금 많이 나왔어요. 성인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성인 문제는 약간 사이드에서 나왔다 했죠. 연태까지 임용에서 다루지 않았던 애들이 작년 백내장이라든지 황반변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탈장이라든지 그런 애들은 우리가 사실 임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사실 국시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국시에서는 탈장은 국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그런 것들은 국시에서 좀 최근에 나왔던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인은 뭐 중요한 거는 꼭 봐줘야 되고 또 국시에서 나왔던 애들도 좀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응급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다. 뭐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제세동이라든지 뭐 출혈의 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는 응급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급 파트도 중요한 파트 한 문제 정도 나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노인 간호학은 한 문제 나오고 뭐 안 나오고 어떨 땐 두 문제도 나왔었어요. 두 문제도 나오고. 노인 간호학은 시험에 나오면 중요한 거에서 나와요. 치매하고 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든지 또 약물이라든지 노인 학대라든지 뭐 이런 큰 주제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한 파트가 돼요. 그래서 1월, 4월 이제 과목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6단계 학습법은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중요해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6단계 학습법.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일단은 그 숲을 먼저 보라고 했죠. 숲을 먼저 보셔야 돼요. 숲을 보는 것이 목차라든지 뭐 이제 목차는 이제 이론서에는 앞에 있는 목차를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출분석집에 있는 기출분석
리스트를 보면서 이제 전체 흐름, 숲을 좀 보셔야 돼요. 숲. 그래야 이제 구조화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나중에 선생님 서답편 쓰라고 하면 여기에 쓸 답을 여기에 쓰고 뭐 답을 혼용해서 막 그런 게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차 기출문서 리스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경기 중등 그래서 수석 학교 하실 분 있었는데 그분이 연세가 그때가 40대였거든요. 애 2명 키우시고 기간제 하면서 경기 중등에 수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합격 방법은 뭐였냐면, 그분은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앞에 있는 목차, 이론서 목차를 프린트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인출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 뭐 체계 이론에는 뭐 구조와 체계 정의가 있고 구조화가 명제의 기능이 있으면 체계의 뭐 구조에는 계속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뭐 계층이 있고 속성이 있고 계속 환경이 있고 경계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자기 머릿속에 이걸 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속성이 뭘까? 체계의 구성요소 특성이구나. 막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 목차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인출을 하는 거. 그 선생님은 사실은 이제 10년 전에 임용을 공부했다 떨어지셨어요. 10년 전에 임용 공부에 그런 분 많잖아요. 왜냐면 과거에는 경쟁률이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쟁률이 많이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전에 이제 공부하다 떨어지셔가지고 기간제 계속 하시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하셨어요. 해가지고 하셔서 이 선생님 그래도 머릿속에 뭔가 좀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있으니까 이거 목차를 보면서 자기가 시간 날 때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걸로 자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사실. 근데 인출의 단계까지 가려면 인출은 뭐예요? 아웃풋이잖아요. 인풋이 돼줘야만 아웃풋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풋 작업이 있어야 되죠. 인풋 작업, 그러니까 인풋만 하고 아웃풋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서답형은. 그래서 인풋하고 아웃풋하는 거를 목차라든지 기출문서 리스트라든지 하여튼 그걸 통해서 아웃하는 거. 또 이제 문제도 많이 있잖아. 그걸 보면서도 아웃풋하는 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본다는 게 숲을 본다는 거가 되고, 그리고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하지 않으면 장기 기억이 안 가요.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선생님들은 학부 때 뭐 벼락치기 하셨죠? 벼락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벼락치기는 이해 없이도 벼락치기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이해 없이도 그냥 딸딸딸 암기해가지고 딱딱딱 쓰면 벼락치기가 가능하거든요. 우리 시험은 벼락치기가 아니에요. 벼락치기 아니잖아요. 거의 1년 후에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나?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이 단어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지. 내가 이번에 면접 시뮬레이션 할 때도 뭐 인성교육을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의 답은 그 선생님 답은 뭐였지? 뭐 CPR 교육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막 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성이 뭔지를 이해를 해줘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성교육은 인성 그 사람의 성품이잖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우리는 바람직한 인성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배려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기르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응급처치 교육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인성이랑 연관을 해가지고 인성의 의미를 내가 이해를 해줘야 그거를 방안에 대해서 인성과 연관된 답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답안할 때도 내가 응급처치 교육을 할 때도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인성, 어려움 있는 사람을 내가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심장마비가 되어 있다든지 뭐 안전폐사가 돼서 질식 상황에 있다든지 다쳤다든지 염자라든지 골절해서 다쳤다든지 그런 사람을 내가 그 생명을 존중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인성이랑 연관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없이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CPR을 하고 그렇게 답을 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했던 사고력이란 얘기예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가 사실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이해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려운 게,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저도 그래서 내가 뭐 제 이론서에는 뭐 단어 의미 같은 것도 다 좀 넣어놨거든요. 근데 모르는 단어라든 의미가 있으면 꼭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데 공부하시면요, 바로바로 찾으면요,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아마 이제 전반기 때는 하루에 그래도 거의 40페이지는, 50페이지는 하루에 나가야 돼요. 하루에 전공이. 그럼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해한다거나 모르는 거는 그냥 물음표 표시를 하세요.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물음표 표시를 하고요. 하루 공부가 끝났을 때 10시나 뭐 10시나 12시에 잔다 그러면 10시 정도에 그때 찾는 거예요. 끝났을 때. 한꺼번에 다.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뭐 저기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면 돼요.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공식적이지 않는 거는 또 잘못된 정보도 있어요. 인터넷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도 있거든요. 그거 분별을 하셔야 되고, 일단 뭐 공식적인 서울대 병원이나 국가질병본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내가 이거 해도요, 그 그림도 다 나오고요, 잘 나와 있어요. 강론은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있는 강론 보셔도 되지만 강론을 새로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제 책에는 거의 많은 강론을 넣고 이제 인터넷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강론은 이게 풀어져 있어가지고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요. 강론은 있는 강론 보시고 새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 이해가 아주 중요해요. 이해를 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구조화. 근데요, 이제 우리가 구조화가 되죠. 꺼집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내용을 꺼집어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구조화를 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뭐 서브노트는 선생님들 공부하실 때 서브노트 작성했었죠. 학부 때는. 근데 우리 공부는요, 서브노트를 작성하면 안 돼요. 시간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학습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서브노트를 막 예쁘게 막 작성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비추예요. 내가 그렇게 작성한다 그러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맞냐고. 그럼 제가 맞다 틀리다 말씀해 드릴 거예요. 우리 양이 너무 많거든요. 많아서 서브노트 하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제가 기출분석 리스트를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제가 기출분석 리스트로 거의 아까 숲을 만들어줬다 했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채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조화를 선생님 머릿속에 하시면 되지,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 필요는 거의 없어요. 그거를 보시고 구조화를 머릿속으로 하시면 돼요. 구조화는 내 기출분석 리스트로 거의 좀 됐다, 이거를 보고 선생님들 구조화, 숲을 그리라는 거죠. 그리고 인출. 그래서 지금 아까 전체 보기 2의 구조화, 이게 선생님 뭐예요? 인풋을 한 거죠. 이게 인풋을 한 거거든요. 인풋을 했으면 아웃풋, 이제 이 부분은 아웃풋이에요. 서답형은 아웃풋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가 아무리 이거를 이해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고 해도요, 아웃풋에서 잘못 나오는 나를 발견해요. 저도 그래요. 잘못 나오는 나, 잘못 대답하는 나의 모습, 그거를 교정해야 돼요. 교정. 그리고 우리 양을 넣는다 해서 내 머릿속에 이게 구조화가 안 돼요. 그래가 해도 인출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또 공부 마무리는 읽는 게 마무리가 아니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인출을 하는 게 마무리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나서요, 기출분석 리스트 제가 계속 볼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보면서 내가 인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욕심 부리면 안 돼. 1, 4월 때는 이게 인출이 잘 안 돼요. 안 되면서 그냥 그래도 시도도 하고 이제 그래도 이론서 보면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출이 공부의 마무리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화가 돼야 고득점이 가능한 거죠. 자기화. 그래가지고 뭐 아까 말했던 체계 이론의 체계가 뭐냐? 그럼 체계라고 하는 것이 뭐 상위 체계랑 그 안에 하위 체계, 두 개에서 하위 체계가 구성되어져 가지고 체계 안에는 구성물이 있고 뭐 속성이 있고, 그리고 상호작용이 있고, 뭐 경계가 있고, 환경과 목표 달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자기화잖아요. 자기화가 되어야 고득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자기화가 되냐? 이거는 이제 일단은 뭐 계속 해봐야 되죠. 문제를 계속 인출을 해봐야 자기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김경 전공보건 다음 카페에 매일 아침 문제를 제가 강의 없는 날 아침 보통 9시 전에 제가 문제 8문제를 올리거든요. 보통 이제 형성평가 정도 복습용이에요. 이론 때 배운 거를 제가 매일 아침 문제에 이거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푸셔야 돼요. 매일 아침 문제는 제가 특히나 올해 시험에 나올 애들을 문제를 내고 여기서도 적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문제를 꼭 하세요. 거기다 또 하시고 이제, 그리고 제가 다음 그 카페는 올해 수강생만 정회원이 돼가지고 매일 아침 문제를 볼 수 있게 했거든요. 그게 제가 선생님, 여기는 사실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제 올해 수강생님한테 혜택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작년 수강생은 제가 이거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준회원으로 되면 보지를 못하거든요. 정회원만 보게 하거든요. 정회원만 보게 해요. 이것도 또 Q&A도 그렇고, Q&A. 사실 Q&A가 너무 많아지면, Q&A도 사실 시간이 많이 소모가 돼요. Q&A는 사실 제가 평일에는 Q&A를 못 해요. 선생님 질문 있죠? 질문은 Q&A로 하셔야 되잖아요. Q&A는 제 카페에 있거든요. 카페에 있는데 제가 평일에는 수업 준비를 해야 돼요. 수업 준비를 해야 돼서 Q&A는 보통 제가 주말에 해요. 주말에 하고, 그리고 Q&A가 또 제가 너무 많으면 Q&A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몇 시간이 걸리거든요. 몇 시간이 걸려. 그래서 Q&A도요, 선생님 그 검색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고민했던 검색 보면 또 그런 질문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먼저 해주세요. 검색해도 안 나오면 그때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Q&A도 사실 현 수강생이 아닌 뭐 과거 수강생이 질문하게 되면 너무 많아져서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회원은 그냥 올해 수강생만 정회원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매일 아침 문제를 꼭 복습용으로 꼭 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보통 이제 스터디를 하는 게 좋아요. 혼자 인출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스터디는 묻고 대답하는 거가 빠르잖아요. 혼자 하는 거 좀 어렵잖아요. 혼자 가능하면 하셔도 돼요. 스터디 운영하는 것도 뭐 안 맞는 분 맞추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자기 맞는 분 만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스터디도 거의 80%는 스터디 하니까 가급적 스터디를 하고요. 전에 이제 직강 같은 경우도 직강 스터디 4분이 스터디 이쪽에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스터디 하셨던 분들 4분 중에 사실 한 분 떨어지고 3분 다 1차 합격하셨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직강에서는 특히. 그래서 직강 스터디는 꼭 하도록 제가 짜드릴 거고요. 그래서 스터디는 이제 별 3개, 별 2개 위주로 묻고 대답하는 거를, 그리고 사실 묻고 대답이 바로 인출이 안 되잖아. 안 될 때는 그냥 책 보고 하시면 돼요. 책 보고는 하다 보면 또 늘잖아요. 그렇게 하고, 뭐 기출문제 리스트는 자기가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기화가 돼야 고득점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고, 우리는 서술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입형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는 망각이 된다는 거는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슬럼프에 빠지는지 아세요?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선생님이 슬럼프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요, 공부에 속도가 있어요. 다 개인차가 있어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열심히 막 했어도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요, 근데 실제로 써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실제 시험에 쓴다니까요. 중간에는 점수가 안 나오고 꼴찌해도. 진짜 이건 내가 경험담이에요. 어떤 선생님 진짜로 그 초시였는데 진짜 직강 열심히 앞에서 항상 들으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대학 졸업하고 바로 와가지고 항상 앞에서 했는 초시생이었고 그 뒤에는 좀 재수생 들으셨는데 근데 이분이 항상 꼴찌였어요. 10, 11월도 꼴찌였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전국 수석 점수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은 그때 충남에 썼거든요. 그래서 후회하셨어요. 잘 서울 써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진짜 후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네. 그리고 제 딸이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갔잖아요. 고3이면 대학을. 제 딸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네. 우리 딸이 이제 대치동에 한 과목을 들으러 항상 갔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구과학, 대치동. 그래서 다행히 지구과학이 1등급 나왔어요. 찍은 것도 맞았대. 찍은 것도 맞아. 1등급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지구과학 이거 대치동 다닐 때 우리 딸이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대치동은 아무나 못 가요, 사실은. 거기는 실력이 돼야 가요. 왜냐면 대치동 문제가 대체로 어려워요. 대치동에 시대인재라는 데가 있는데 그 학원의 문제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자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항상 또 거기 오는 애들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요. 실력이 있는 애들이 왜냐하면 따라가려면 실력이 돼야잖아요. 그럼 거기가 항상 걔 점수가 평균 이하이고 또 등수도 안 좋고 막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막 울고 막 굴고 나한테 전화 울고 불고 얘도 좀 멘탈이 약해. 유리 멘탈이에요, 얘도. 그래서 나한테 울고 불고 막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그럼 저는 항상 딸한테 괜찮다고 막 치열업을 항상 저는 해주거든요. 근데 해도 결론은 그래서 1등은 받았어요, 지구가.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우리 딸은 그냥 인서울이 목표였어요. 우리 딸은 이제 내신이 3등급 3.3이었대요. 그리고 3.3이면 인서울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권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가 내신은 그냥 포기하고 정시부터 이제 하반기 때 고3 하반기 때 정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우리 딸이 국어를 못 해가지고 국어가 5등급 공부해도 5등급 국어 때문에 이제는 또 인서울에서도 좋은 데를 가기 어렵더라고요. 좀 그랬는데 지구과학은 일단 1등급 받았는데 여튼 이 과정에서는요 선생님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있는 거에 점수에 연연하면 안 돼요. 그 되게 선생님들의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댔죠. 제가 멘탈 관리 좀 얘기를 좀 할게요. 그까지만 좀 할게요. 멘탈 관리. 우리 마음은 유리 멘탈이에요. 진짜로. 여기서 유리 멘탈이 아닌 분 없어요. 저도 유리 멘탈이에요. 저도 유리 멘탈이거든요. 근데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는 그래도 되게 항상 평정심을 갖는다. 항상 엄마한테 전화하면 항상 엄마는 즐겁게 우리 딸이 저를 좋아하거든요. 왜 저를 좋아하냐면 엄마는 항상 한결같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내가 엄마한테 전화하면 주로 엄마는 그래도 이제 밝게 전화 받아준다. 한결같다. 근데 저도 유리 멘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유리 멘탈이어가지고 내 멘탈을 다운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어떤 멘탈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안 해요. 그거를 나의 마음을 다운시키게 만드는 거와 관련된 게 있어요. 저도. 근데 그거를 좀 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말하기. 뭐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뭐, 제가 네. 저도 인간인데 예스 24를 가면요. 제 책도 있고, 다른 강사님 책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다른 강사님 책은 안 봐요. 왜냐면 저는 제 책이 어느 정도 파는 것만 보지, 다른 선생님 걸 안 봐. 왜냐면, 다른 선생님 더 많이 팔리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봐. 그렇지만 저보다 조금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못하는 게 아니라 좀 덜 인지도가 떨어지는 분들 거는 봐요. 이분 나보다 좀 잘 안 팔리는구나. 라면서 내가 치열업을 하는 거야, 내 스스로. 부끄럽지만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은 저는 노출시키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질 거 아니까. 그리고 경쟁을 한다는 건 힘든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상대편과하고 경쟁을 한다는 건 힘든 거거든요. 거기에 선생님 노출시키지 마세요. 등수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학원가에서, 그렇지, 학원가에서도 경쟁이잖아요.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강사는 경쟁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강사 선생님 얘기를 안 들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기분 나빠지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면접도요. 선생님들이 왜 면접 불안이 심한지 아세요? 면접 때 왜 떨리고 힘드는지 아세요? 그거는 면접관이 나를 평가한다는 사실. 면접관에 의해서 내 점수가 좌지우지가 되어져서 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불안한 거예요. 거기에 노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면접관이 나를 평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나의 소신 있게 내가 그냥 말을 해야겠다. 나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좋은 보건교사로서 이런 말들은 내가 정말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지. 선생님을 불안시키게 만드는 그런 생각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 하면 멘탈 관리가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공부가 재밌어져요. 엔돌핀이 막 생기고 공부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자꾸만 비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스터디 할 때도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스터디 하는데 얘는 나보다 훨씬 더 말을 잘해. 나는 버벅거리고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러면 기분 나빠지잖아요. 기분 나빠지면 막 때려치고 싶겠죠. 마음도 불안하겠죠. 내가 합격할 수 있나? 그런 생각 몰려와요.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은요, 그냥 몰려와요. 걔네들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스터디원 만나도, 그래, 나는 나의 속도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잘하는 스터디원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구나. 저 사람 말 잘하는, 기구려서 한 번 더 듣고 이해를 좀 내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더 이야기를 할게요.